안녕하세요. 책 읽는 생각부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차이나는 클래스에서의 명강의를 책으로 풀어내주신 중앙대 도고동문과 김누리 교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뒤늦게 교수님의 해안을 듣고 접한 저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즉 불편하지만 대한민국의 진실을 조금은 납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이미 거대한 늪에 빠진 한국형 불행을 예견한 저자의 해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우린 지금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말은 최근에 들은 말 중 가장 슬픈 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에 내몰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비정한 세상을 향해 토해낸 말이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의 원인을 뒤쫓으면서 어머니는 당신의 나라를 처음으로 낯설게 보게 된 것이지요. 정말이지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에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도 거두었는데 우리의 불행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지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세계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가장 빈번한 나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들이 가장 우울한 나라이고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세계에서 모두가 모두를 가장 불신하는 나라입니다. 이쯤 되면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겠지요.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은 결코 타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굴종하며 기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야 할 유년기와 청년기를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야 하나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입니다. 저는 독일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으로 답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비교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지요. 우선 현대사의 궤적이 가장 유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분단의 운명을 공유했지요. 국가의 규모도 엇비슷합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약 8,400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통일된다면 한반도는 7,800만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독일이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모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개혁하려면 미국에 대한 안티테제로 평가받는 독일로부터 영감을 얻을 필요가 있지요. 그렇다고 독일이 유토피아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나름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러나 독일은 이 문제들을 비교적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입니다.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라는 근대 사회의 상식을 헌법 제1조로 가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헬조선을 벗어나 유토피아로 진입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할 따름이지요. 이 책은 강연을 풀어 쓴 강연록입니다.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나머지 내용까지 담고 있고요. 이 책의 내용과 방송의 내용을 비교해보며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민주화와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재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와 일상 민주주의.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치러냈고 실로 위대한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지요. 그 점에 대해 제 나름의 진단을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자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지? 하는 물음인 셈이지요. 광화문에 모여서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을 쥐잡듯이 들볶는 권위주의적 교사요. 혹은 회사에 가서는 갑질을 일삼는 상사라면 민주주의는 어디서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에서는 광장민주주의와 일상민주주의가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민주주의자가 되지 못한 거지요. 우리 사회가 광장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상민주주의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와 군사 독재 시대가 남긴 집단주의, 군사주의, 병영 문화 등도 깊은 관련이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뒤얽혀서 일상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군사문화의 전면적인 지배입니다. 우리는 군사문화가 너무도 뿌리 깊고 너무도 널리 퍼진 사회에 살고 있지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을 군대 내무방 같은 곳에 쳐놓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낄낄댑니다. 사디스트와 마조이스트들의 향연입니다. 정말 야만적인 행태이고 계몽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일상의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지요. 아직 이루지 못한 일상 민주주의의 한 모습은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갑질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의 직원들이 오너의 갑질을 비판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나왔지요. 우리는 대통령은 대놓고 비판할 수 있지만 사장은 비판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에게 항의하는 집회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모자라 음성 변조기가 달린 마이크까지 사용하지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시위라는 것은 본래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시위를 뜻하는 영어 demonstr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인데 자신을 감추는 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시위의 부정, 즉 반시위이지요. 이러한 반시위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두려움입니다. 한국인들은 정치의 광장에서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자기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지만 일상의 공간에서는 공개적으로 불이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지만 일상의 민주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이지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이지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약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며 불의에 분노하고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태도, 이러한 심성을 내면화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독재의 야만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장의 촛불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타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2장 대한민국의 거대한 구멍. 왜 한국에만 6.8 혁명이 없었는가? 6.8 혁명은 좁게 보면 1968년 5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그것이 불러일으킨 일련의 변혁 운동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6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나 70년대 초까지 계속된 거대한 변혁의 흐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1967년 5월 이란의 독재자 팔레비 국왕 부부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잔혹한 독재자를 규탄하는 시위에 나선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 벤노 오네조르프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시위가 일어났고 독일의 6.8 혁명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968년 파리 시위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됩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는 소위 철의 장막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었죠. 그 냉전의 장막을 뚫고 동유럽까지 혁명의 불길이 번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라하의 봄도 그때 있었던 일이고 위로는 폴란드 바르샤바, 아래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번졌고요. 다시 서쪽으로는 도보 해협을 지나 런던으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그 다음에 미 대륙을 횡단해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 도쿄까지 이르는데 안타깝게도 대한해협은 넘지 못합니다. 저는 6.8 혁명의 흐름이 우리나라에만 도달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보다 반세기가량 지체시킨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수많은 일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문화 민주화나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역시 바로 이 68 혁명의 물결이 우리에게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우리에게만 68 혁명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68 혁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베트남 전쟁이면서 우리가 68 혁명을 경험할 수 없게 한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은 전 세계가 반대한 베트남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압력하에 소수의 비전투병을 파병했지만 실제 전투에 지상병을 파견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한국의 현대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전쟁을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가 왜 이런 기형적인 사회가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베트남 전쟁은 일상의 일부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도로변에 서서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군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맹호부대 용사들아 하면서 말이지요. 그때 파병부대의 이름이 청룡부대, 맹호부대, 백마부대 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병영 국가에 의해 동원된 어린 시민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 경험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좀 알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온 겁니다. 68 혁명의 빈 자리를 연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많은 전투병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피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의 이력을 들여다봐야 하죠. 20세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꼽는다면 박정희와 김일성일 터인데 이 두 인물의 행적과 이력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최대 역설입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좌익 쿠데타로 의심했지요. 왜냐하면 당시 박정희가 군부 내에서 남조선 노동당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는 대구에서 상당히 알려진 남로당 간부였고요. 대구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들 알고 있어서 웬 남로당인가 싶겠지만 그 당시에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할 정도로 남로당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 있는 일본 육사 만주 분교를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일본군으로 활동하다가 해방된 이후에 귀국한 동생 박정희에게 박상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미국의 정보기관 CIA에서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좌익 쿠데타가 아닐까 두려워했던 것이고요. 한국의 반공주의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히스테리컬한 반공주의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박정희의 이런 좌익 전력 때문입니다. 미국이 60년대 중반까지도 박정희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는 자신의 전향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례가 없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전쟁 초기에 백인과 베트남인이 싸우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는 상황이 좋을 리 없었지요. 인종 간의 전쟁으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미국 편에서 참전해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박정희는 이 일로 미국의 확실한 신임을 얻게 됩니다. 박정희는 전투병을 파병하면서 자유세계를 지킨다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프랑스의 르몽드,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통 등 유럽의 저명한 신문들에서는 한국군을 대놓고 미국의 용병이라고 부르거나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물론 파병으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전을 통해 상당한 양의 외화를 버려들었고 그것이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의 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이지요. 이때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소위 베트콩이라고 불리던 북베트남 공산당의 지도자 호찌민은 김일성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은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안보 문제를 들어 거절하지요. 호찌민의 지원 요구는 계속되고 김일성은 1967년 말에 다른 방식의 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력이 없어서 병력을 파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박정희가 더 이상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막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남한과의 게릴라전을 개시합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넘어온 것이 신호탄이지요. 1968년 한 해에만 308회에 걸친 무력 충돌이 남북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안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베트남에 파병을 하지 못하지요. 1968년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부터 한반도가 일종의 게릴라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박정희는 이를 명분으로 남한 사회를 본격적으로 병영 사회로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등록법을 만드는데 이것은 바로 간첩을 색출하기 위함이지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바로 간첩으로 몰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들을 일종의 예비 병력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이 시행됩니다. 그것이 유명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지요. 당시 초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 긴 헌장을 의무적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못 외우면 간첩이었던 시절이지요.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 것도 1968년, 1969년에는 학교에 교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군사교육, 파시즘을 교육받으며 성장한 우리 세대가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런 권위주의적 교육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크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독일에서 자주 했습니다. 그들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천착해 보니 나를 기형화한 사회적 기원에 이를 수 있었지요. 병영사회와 군사문화가 나를 파시스트로 훈육했고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나의 내면을 불구화했던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기원을 추적해보면 영락없이 박정희와 만나게 됩니다. 지역감정도 박정희가 만든 작품이지요. 윤보선과 박정희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박정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곳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가 농민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반면 윤보선은 명문 양반 가문 출신이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호남 갈등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박정희를 위협하자 박정희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지역 감정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광주 사람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목포 출신인데 바로 강원도 인제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출신 지역을 거의 따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1970년대 초부터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역주의는 박정희가 남긴 유산 중에서도 최악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으로 우리들이 받은 교육은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군사문화의 잔재가 깊게 배어있는 교육이었고 인권을 경시하고 끊임없는 경쟁과 희생을 강요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에 가까웠지요. 하지만 한국인 대다수는 내 안의 파시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억압의 문화, 부조리의 상황을 하나의 문제로서 인식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사물의 질서, 세상의 이치, 자연 상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LA 프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특정 짓는 것은 정상성의 병리성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하고 위태로운 86세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86세대가 독일의 68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니까요. 한국 사회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86세대는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현재 이들이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물론 여기서 86세대란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생물학적 세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젊은 피로 수혈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정치적 세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86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는 과소 대표되어 있고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40세 이하, 그러니까 20,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일까요? 놀랍게도 300명 중에 단 2명입니다. 덴마크는 40세 이하, 그러니까 20, 30대 국회의원 비율이 41%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즉 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표성이지요. 현재 한국 전체 인구 중 40대 이하의 인구가 40% 정도인데 국회에서는 불과 0.6%가 대의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세대 대표성 못지않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 직능 대표성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직능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 현실의 분포에 맞게 국회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상적인 의회일 텐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법률가, 언론인, 교수가 과잉 대표되어 있지요. 이러한 대의의 왜곡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의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자꾸 의회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86세대는 쉽게 말하면 현재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 엘리트 그룹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86세대가 이룩한 민주화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멋지다고 칭송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주역이고요.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정치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사회, 경제, 문화 민주화는 사실상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취와 한계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라고 불리는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무서운 통찰입니다. 결국 문제는 민주화 이후 86세대가 보인 행보이지요. 그들은 정치 게임에 능한 반면 사회개혁에 무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86세대와 독일 68세대의 결정적인 차이이지요. 86세대는 한국의 왜곡된 교육제도와 입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들은 한국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 학벌 계급 사회에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혁은커녕 많은 86세대의 주도적 인물이 사교육계의 큰손이 되었고 지금도 거대 사교육 기업을 이끌고 있죠.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지 못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86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 본 적이 없지요. 정말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자들과 대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언제나 외세에 기대어 기회주의적으로 사적인 이익만을 탐하는 수구 보수들이었습니다.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했던 진보 세력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을 놓고 경쟁했다면 그들도 지금처럼 무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수구 보수 세력은 사실 86세대가 싸울 상대가 아니지요. 그들은 역사의 썰물을 타고 자연 소멸할 세력입니다.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전혀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은 압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성숙은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도 합니다. 개인들이 성숙하지 않는 한 아무리 발전을 이룬들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에 대한 브레이트의 말처럼 한국은 군사 독재가 남긴 유산을 내면적으로는 전혀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면의 파시즘이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자가 되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